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6%입니다.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 원쯤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약 182조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46%쯤 됩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채 안 되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고정금리 대출은 비교적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한 분들이 꽤 많다는 뜻인데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더 올랐습니다.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지금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출 기간이나 대출 조건들 잘 계산하셔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리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요동치는 증시에서는 돈을 빌려서 주식 산 투자자들의 주식을 증권사들이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는데요. 빚을 내서 저금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슬슬 막을 내리고 이제 빚 관리, 이자 관리 참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2월 8일 손에 잡힌 경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은 제도권에서 대출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안전망 대출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어제 저희가 산재보험,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방송 나간 후에 나도 그럼 대상이 됩니까? 하고 질문 보내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이사철 부동산 시장 점검 좀 해보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지금은 선분양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하고, 네. 3년 후에 직접 입주하고 뭐 이런. 예. 후분양제 도입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법으로 만들려고 예. 법적인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지금은 뭐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그거는 마음대로인데.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후분양을 하죠. 예, 당연하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하고 있죠. 예, 대부분.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뭐 은행에서 차입해서 건설하지 않아도 네. 분양이란 걸 먼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을 거니까 빨리 이 아파트 살 사람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지을 수 있으니 이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후에 이 분양권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미리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짓는다 그랬는데 왜 달리 지었어요라는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선분양에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게 이제 후분양제 도입이 사실은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도입이 쉽사리 안 됐던 거죠. 근데 지난달 32일에 국토부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내놓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후분양제와 관련된 이 입법 개정안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고요. 발의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정부안을 좀 내놓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공공주택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말은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법에 이제 몇 퍼센트 이상 공정률을 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죠. 거의 다 지었을 때 예. 그때 분양해라. 예. 먼저 그림만 보고 분양하지 말고. 예. 근데 정부 안은 이 안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입법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의무화,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지금 돼 있고요. 아예 네. 다 민간이든 공공 부분이든 다. 예. 정부는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민간까지 도입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 공공 부분부터 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자라는 안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민간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주택의 부지 같은 거, 공공부지 같은 거에 대한 뭐 우선권을 네. 후분양제를 제시한 건설사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선 자금을 또 이제 은행에서 차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신용도 보증이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보증을 더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포함된 내용이 지금 정부 안으로 좀 올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다 짓고 나서 분양하려면 유일한 고민이 네, 유이한 고민인가요? 지금 지으면 3년 후에 완공되는데 네. 3년 후에 아파트 경기가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삽질을 시작합니까? 이게 걱정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그거 한번 우리가 모험 걸어보고 3년 후에도 아파트 잘 팔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그럼 땅 사고 건설비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하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다만 3년 후에 아파트 경기 좋을지 안 좋을지까지 정부가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다른 물건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 물건 팔아서 시장에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이것까지 소비자나 정부가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돈은 좀 예. 빌려주겠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건설사들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은 아예 네. 후분양제는 들어오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 도리어 시장을 양극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공급도 줄어들겠죠. 그럼 중소형 건설사들은 아파트 못 지을 테니.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후분양제를 이제 법률에 넣게 되면 언제부터 그러면 후분양이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반만 지으면 분양할 수 있게 할지, 예. 다 짓고 분양할 수 있게 할지에 따라서 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공정률이 80% 이상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정부가 60% 쪽으로 조금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분양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거의 중분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후분양이라는 걸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60% 선으로 낮추면 건설사들도 조금 자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덜어지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지어놓고 분양해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짓지도 않고 사실은 부지만 확보하면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정률 60%가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후분양을 하면 소비자에게는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보고 사니까. 네. 다만 좋은 소비자, 나쁜 소비자도 갈리는 것이 지금 선분양의 가장 큰 문제가 미리 분양권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그만 계약금 내고 그러니 거기에 이제 투기적인 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분양을 하면 그런 건 안 되니 투기도 좀 막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다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게 이렇게 됐다가 건설회사들이 아유 후분양은 위험해서 못 짓겠어요라고 하면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이러면 또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할 수 있고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기대 효과는 있겠죠. 어느 정도 지어진 아파트를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아까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나 이런 부분들 분양권을 팔아버리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반면에 이제 아파트를 어느 정도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 대금을 거의 일시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처음에 분양할 때 돈 조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대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후분양이라고 하면 거의 다 지어진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대출 받아야죠 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반면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대금을 받아서 건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와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금융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의 분양가에
올리겠죠. 네. 그렇게 되면 도리어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 늘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다들 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맞는 예. 말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LH가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분양가나 이런 게 후분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나름 내부에서 조사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보면 연 한 10,000가구 정도의 공공분양 주택 아파트를 후분양할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미리 조달해야 될 자금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한다라고 봤을 때요. 약 1조 9천억 원 정도의 건설 자금이 드는데 이에 따른 금융이자가 매년 730억 원이다. 근데 이걸 2년 동안 정도 지어서 공정 80%라고 가정했을 때 후분양 이것 때문에 이걸 분양가에 다 전가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분양가로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상 전가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부문의 얘기잖아요. 민간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중간에 이자를 중도금 이자를 소비자가 내는지 아니면 건설회사가 자기가 부담하는지의 차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결국은 또 그게 분양가에 반영된 거고 해서 그 차이는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돈을 잘 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로 인해서 공급의 위축이 없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집값 많이 오를 때는 분양권이라도 그러니까 분양이라도 얼른 해야 사람들은 네네. 나는 그럼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나는 이제 집이 있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마음이 안정되고 매수 수요도 줄어들 수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 갑자기 집을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분양권은 분양 허가만 내주면 한 달 만에도 공급이 되는데 네네. 그런 문제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자꾸 또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글로벌 GM 본사의 뭐 부사장급 인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재부 관련 사람들을 만나고 갔다. 뭐 산업부와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갔다. 정부 관계자를.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 GM에 정부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종의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떠날 거야라는 으름장을 놓고 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GM 본사의 대표이사가 금융가의 애널리스트들하고 만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리고 올해 우리가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금융가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낸 곳은 북미 쪽뿐이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수익성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독자 생존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인데 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러면 한국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화 조치나 구조 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결국에는 철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고 팔아봐야 돈 안 남고 우리 돈 다 떨어지면 그냥 철수할랜다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곳을 철수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정부에 지금 GM이 여러 가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회사다 보니까 GM도 지금 GM의 지분 구조가 글로벌 GM이 76%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고요. 네. 17%를 산업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부 지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상하이차에 잠깐 팔렸다가 GM이 다시 GM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대우차가. 예. 그래서 상하이차가 6%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도 지분을 들고 있으니 이 회사 살리려면 같이 유상증자라도 자본을 같이 넣고 살리자라고 GM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철수하면 여기 많은 근로자들 다 실업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 한국 정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네. 돈도 좀 더 꿔주고 그리고 세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거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3조 원 정도 더 돈 넣어야 되는데 네. GM 지분이 100%가 아니라 75%니 GM도 한 2조 5천억 넣고 그 대신 산업은행도 2대 주주니까 한 5천억씩 넣어라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2조에서 3조 원 전주의 유상증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산업은행이 지분율로 보면 한 5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긴 한데 또
주주라고 해서 유상증자에 늘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일대 주주인 GM이 돈 넣으시려면 넣고 말려면 마세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보통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야. 근데 주주를 대상으로만 할 거야라고 처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주주라 하더라도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실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빠지면 우리는 그냥 철수하고 나갈래 이런 것이죠. GM 입장에서는.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자동차 회사만 아니면 나가시든가 말든가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는 일인데 예, 규모가 너무 그러다 큰데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도 많이 고용돼 있고 또 여기저기 납품하는 업체도 또 여기와 연결돼 있다 보니 참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고민거리군요.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참 큰 건설 회사인데 호반건설이 인수한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 주셨다가 그렇습니다. 또 인수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9일 만에 지금 인수 포기 선언을 한 것인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그 실사를 하면서 인수하기 위해서 실사를 할 때하고 네. 어제 이제 대우건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니 알지 못했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3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이것까지 감당하고 이 회사를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수 가격을 확 낮추거나 아니면 그대로 인수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면 결국엔 우린 대우건설을 사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마도 대우건설 매각이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변에서는 너무 대우건설이라는 회사를 싸게 정부가 판 거 아니냐고 비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사는 쪽이 나 이 가격조차도 못 내겠다. 뭐 말대로 해라 이런 상황이니까 네. 좀 머쓱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이 처음에 대우건설을 인수했을 때 가격보다도 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이번에 매각했다 그래서 잡음이 좀 있었죠. 예,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분할 매각이어서 더군다나 특혜를 줬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추가 부실이 드러나면서 호반건설이 이 가격도 힘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우건설은 매각 자체가 굉장히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좀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 때가 되면 정부가 정부 자금을 기업에 집어넣어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살렸으니까 너희들 다시 가져가세요 하면 그 대주주에게 너무 특혜니까 정부가 일단 정부 소유로 만드는데 정부가 그 기업을 천년만년 운영할 수 없으니 이제 적당한 시점에 팔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이 적당한 시점 맞냐? 이거 가지고 참 계속 고민거리예요. 대우차도 마찬가지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였고 뭐 은행들 팔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손에 피를 묻히거나 결단을 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분리매각이 특혜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좋은 묘수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먼저 이 가격에 팔고 나중에 분리매각이니까 2년 뒤에 오른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특혜 시비도 있었지만 굉장히 묘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추가 부실 때문에 또 아마도 실패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느 시기가 맞는지 또 다른 고민이 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겠어요. 항상 저가 매각하는 거 아니냐, 특혜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 때문에 머뭇거리는데 저가 매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열어주고 매각하는 걸로 하면 공평할 것 단독 같은데. 입찰이어서 사실은 호반건설 말고도 살 사람도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1인 기업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요지에 인터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다가 그럼 나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는 건가? 이래서 문자를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사실 산재보험은요, 가입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는데 똑같은 보장이라도 민간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이 보험료도 싸고 그 범위도 넓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서요. 이게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 일단 2명 이상이 모여서 자영업을 하시고 그러면 그중에서는 한 분은 사장이실 거고 한 분은 직원이시겠죠. 2명 이상이 가입하려고 할 때는 그건 그냥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인데 나 혼자 가입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냐에 따라서 가입이 되는 업종도 있고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분이지만 가입하려고 맘먹으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택시, 버스, 화물차, 레미콘, 퀵서비스, 택배 이런 분들이고요. 이건 무슨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법에 그렇게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분들 말고는 혼자 일하시는 1인 자영업자는 아직 산재 가입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혼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직은 산재 가입이 안 되는데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곧 산재 가입을 받아주려고 이런저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요. 1인 자영업자 중에서 이분들은 좀 산재 가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받아주자는 사회적 압력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해주고 아직은 그런 압력이 없으면 막아놓는 약간 좀 애매한 상태이긴 합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도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가족들이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월급은 따로 안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아직은 가족들은 산재 가입이 안 됩니다만 정부가 이 역시 월급은 안 받더라도 산재만은 가입할 수 있게 또 이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택배,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이런 분들은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말을 따로 안 해도 회사에서 산재 가입을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산재보험은 그럼 어디다 가입하느냐, 보험료가 얼마나 되느냐 등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됩니다. 보험료도 거기서 안내를 해주니까요. 내가 가입되는지 안 되는지 여전히 많이 헷갈리시죠?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시면 가입되는지 안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고 가입되면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안내를 해줍니다.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치면 보험금 받는 보험들 다들 가입하시잖아요. 그러고 가입할 바에는 산재보험이 좀 더 낫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은 어디 이사철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2월 달은 새 학기 시작되기 전에 이사할 분들은 얼른 이사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또 이 시기에 맞춰서 매물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요.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구하러 다니는 분들이 매물이 많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희가 매물량을 통계로 집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장 중개업소나 이런 데 탐문을 좀 해보면 수요자분들이 찾는 거에 비해서는 소개할 매물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지역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서울이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이뤄질 정도로 수요 관심이 굉장히 높고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매도하는 물건은 이렇게 넉넉치 않은 편이어서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들이 이런 서울처럼 좀 투자도 진행되고 거래 인기가 높았었던 지역에서는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안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건축 시장이 좀 그랬죠.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집을 파실 분들이 이제 호가를 계속해서 시장 상황 분위기를 보면서 한 1억씩 이렇게 올리는 상황을 이렇게 가격 상승 시도를 하시면서 매물은 실제로 잘 내놓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매물은 잘 안 나오고 호가만 좀 많이 오르는 상황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정부의 규제 같은 것들도 매물을 좀 쉽게 내놓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같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규제요? 특히 재건축 규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조합 설립되고 나면 특위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팔 수 없는 물건들이 또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는 좀 생겨서 팔고 싶어도 이제 지위 양도 금지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못 파는 물건들 때문에 물건이 줄기도 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 상승 시도를 하면서 실제 매물은 내놓지 않아서 수요에 비해서는 매물이 부족한 상황들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서울이나 이런 뭐 이렇게 인기 지역에서는 좀 이런 매물 부족이 두드러졌는데 반대로 가격 하락세를 좀 보이거나 미분양이 좀 늘어난 양상을 보였던 뭐 지방의 외곽 지역이라던가 좀 경기가 안 좋은 지방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좀 여유를 보이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해서 온도차가 굉장히 좀 여전히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 있습니다. 분위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특별한 별도의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4월 이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양도세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니까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규제책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파실 분들은 잔금 처리까지 3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오늘 내일 계약서를 쓰는 분들 아니면 사실은 대개는 집 사고 팔고 할 때 계약 쓰고 잔금 치르고 하면 한 2달은 걸리니까 이게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못 팔았든 관계없이 물건 내놓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게 물건이 줄어드는 영향이라면 이게 앞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변수도 좀 있습니까? 가능성은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월 이후부터 매각을 하시게 되면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이제 중과세 10%포인트, 20%포인트씩 늘어나시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팔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시장에 확인해 보면 지금 계약 협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잔금 처리를 3월 말까지 맞추기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네. 이미 4월부터 시작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 때문에 이제 매물이 좀 덜 나오는 상황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기대하고 이제 매물이 늘어나는 가능성 부분에서 기대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느끼는 물건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들 또 그리고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지역에서는 네. 어쨌든 좀 처분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그 1월에 발표됐던 내용을 하나 좀 상기해 보시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규제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규정에 예외를 둔다 등의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추가로 발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좀 예외에 속하는 물건들은 그래도 조금씩 나올 가능성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3억 이하짜리 그 공시지가 기준일 텐데 3억 이하짜리 아파트는 4월 이후에 파나 지금 파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뭐 처분해야 되는 압박이 생기거나 이런 물건들은 이 양도세 중과 규제와 상관없이 물건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4월 이후에도 물건이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서울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지역들은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과 시행이 되면 매물이 더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 아파트들이야 뭐 투자 수요가 대부분 몰리는 거니까 그거야 예외로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들도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이라면 지금 팔면 지금 팔지 4월 이후에 팔 이유는 굳이 없으니까 그러면 세금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일반 아파트들도 매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거는 혹시 다른 매물이 나오는 게 좀 있어서 상쇄되는 부분이 생깁니까? 기존 주택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들은 양도세 부담들을 다 느끼실 테니까 예. 규제가 시작되면 나오기 뭐 재건축이든 아니든 어려운 상황들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신규 준공돼서 새롭게 시장에 이제 입주 물량으로 풀리게 되는 신규 주택이나 네. 뭐 아파트 외에 빌라나 연립 같은 것들이 또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네. 물량들 중심으로 신규 이제 입주 준공되는 시장에서는 조금 거래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시장에서 물건을 탐문하시기보다는 입주 시장에서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매물 찾기는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새로 집 지어서 파는 분들이 공급하는 물량 그 정도가 신규 물량이 될 테니까 그 시장을 들여다보자. 알겠습니다. 1월달 아파트 값도 보면 이게 뭐 지방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긴 한데 여전히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1월에도 저희 예상보다도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고요. 네. 뭐 거래 협상이 되면서 1, 2억씩 오르는 거는 예사로 좀 인기 단지에서는 사례가 나와서 너무 좀 많이 오른다 싶기도 했고, 재건축 시장 외에도 뭐 강북의 대표적인 인기 지역인 뭐 마포나 성동이나 용산 같은 지역도 1월에 상승폭이 좀 가파른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쓸만한 지역, 소위 이제 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교육이나 교통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곳들에 투자나 주택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거에 비해서는 매물이 좀 부족한 상황들이 계속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주인들의 상승 기대치가 높아서이기도 하고, 또 규제 등에 따라서 거래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여건들이 겹치면서 실제 거래 물건이 좀 많지 않은 상황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양상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주인들이야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을 테니까 수요자가 달라들면 호가도 올리고 할 텐데, 문제는 가파르게 최근에 많이 오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그 가격에도 사려고 한다는 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거기서 좀 수요가 잦아들어야 가격도 안정이 되고 또 시장도 또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뭔가 초조함이 좀 반영된 걸로 봐야 되겠군요. 매물도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하니까. 일단 심리적인 초조감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도가 높아지면서 신규 아파트, 신축 주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예. 그런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일부 신규 아파트 가격, 또 신규 아파트로 조만간 공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확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의 전반적인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여전히 좀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투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심리적인 상황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들의 좀 월등히 높은 자산 가치가 실제로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좀 면밀한 고민이 지금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주변에서도 사려고 했다가 집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이거 이 가격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사야 되는지, 모든 자산 가격에 대해서 항상 그 고민입니다만, 그런 질문 많이 들어올 텐데 뭐라고 주로 답해 주십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파리 대책 후에 이 서울 지역의 좀 재건축류나 신축 주택들 호가가 너무 단기간 올라서 너무 좀 무리하게 호가 상승 요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제 생각보다는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서 좀 볼멘 소리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좀 저도 그런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2월로 넘어오면서는 저희 규제도 좀 본격화되고 신 DTI 시행되고 이러면서 재건축 쪽의 규제도 막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가해져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양상이 한두 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조금 멈춘 상태고, 또 대표적으로 예년에 보면 이제 매물 변화나 이제 시류 변화가 좀 나타났던 설 연휴가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그 이후 의 시장 변화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설 이후의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때문에 어쨌든 수요 시장의 위축에 따른 진정세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거래를 조금 미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도 좀 지켜볼 만하다 말씀이군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전반적으로는 알겠어요. 어쨌든 가격이 조금 주춤할 수 있는 하방 변수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고, 다만 대출 규제 때문에 더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수요자분들의 경우에는 의외로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본인의 자금 여력이나 이것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올해.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입주 물량이 올해 워낙 주택시장에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 통계상으로도 전세시장, 월세시장은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집값 상승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고 변동률이나 전세가율도 좀 안정적인 상황인데 실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세가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금 다소 이제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의 그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대지원 확대 부분 약속했던 부분들을 좀 빨리 실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예. 지방 쪽은 입주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지금 실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뭐 무리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또 그런 물량들을 공급하는 건설업체 쪽의 유동성 악화 문제가 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뭐 서울이나 인기 주거 시장을 제외한 전월세 좀 급락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조기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부터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27.9% 하다가 24%로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도 생길 텐데 이하나 리포터와 함께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4%로 낮아지면 이제 앞으로 대출 받을 때는 24%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미 대출을 24%보다 더 높은 금리로 받으셨던 분들도 딱 오늘 기준으로는 24% 이자가 툭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만기가 되셨거나 아니면 예. 갱신이나 연장을 할 때 연 24%를 적용받는다라는 거고요. 소급 적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제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써 있는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만기까지?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대출을 받았던 분들 중에 내가 좀 낮추고 싶은 분들은 네.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면 한 달만 27% 냈다가 한 달 후부터는 그럼 24%로 해달라고 해야지라고 네. 생각해서 가면 손님께서는 신용도가 너무 낮으셔서 24%로는 저희가 못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60만 명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있어서요.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안정망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 안정망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마련이 됐고요. 3년 동안 총 1조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대부업 시장에서 돈 안 빌려주는 서민들은 정부가 빌려주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연 24%로 빌려주는 겁니까? 연 24%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빌려주냐 하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한테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그게 최고 2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또 최대 10년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네. 어떤 한도에서 빌려준다고요?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한도요? 네, 대출이 만기가 돼서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신규 대출 받을 때 제가 얼만큼 받겠어요라고 하면 그게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심사를 해보고 24% 이하의 금리로 주긴 하는데 네. 2천만 원은 넘지 않게. 그렇죠. 최고 24%인데요. 네. 성실히 갚으면 6개월마다 최고 1%포인트씩 금리는 좀 낮춰줘서요. 최대 12%까지 낮출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중에 최고 금리를 낮춰놓고 나니까 그 낮은 금리로는 돈 안 빌려주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답을 정부가 준 거네요. 그렇죠. 논란은 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목적은 아니겠는데 정부가 24% 이자 받고 하느냐라는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게 시장 금리니까요. 아무한테나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해당이 되고요. 네. 또 연소득이 3,500만 원이 넘고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도 대출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경우는 신용 등급이 6등급 이상, 그러니까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어쨌든 상담을 해보고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개인 파산 같은 채무 조정이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주고요. 또 반대로 상환 능력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나아졌다 싶으면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같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연계도 해줍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네. 빌려준다는 말은 네네. 웬만한 어려운 분들은 다 빌려준다는 뜻인데요.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시는 이자가 24%보다 높은 분들은 네. 그냥 여기 와서 빌리고 기존 대출은 갈아타는 게 좋겠네요. 네. 다만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네. 그 안정만 대출을 신청하러 갔을 때 기존 대출 만기 시한이 3개월 이내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지난달에 빌려서 만기가 10개월 후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은 억울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중은행의 뭐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뭐 승진했다 이러면 요 증빙 서류를 내서 금리를 네. 좀 낮춰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할 텐데 대체로는 24%보다 높은 이자로 대출 받은 분들은 대부업체 하신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에 금리나 요구권이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출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관련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알아볼 수 있어요? 일단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자산관리공사에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전화로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97번, 1397번 여기가 서민금융통합 콜센터인데요. 예. 먼저 전화해보시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준비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97 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실 15개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을 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서민금융 상품들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안전망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2월 이사철 부동산 시장 점검 좀 해보죠.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지금은 선분양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하고 네. 3년 후에 직접 입주하고 뭐 예. 이런. 후분양제 도입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법으로 만들려고 예. 법적인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지금은 뭐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그거는 마음대로인데.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후분양을 하죠. 예, 당연하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하고 있죠. 예, 대부분.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뭐 은행에서 차입해서 건설하지 않아도 네. 분양이란 걸 먼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을 거니까 빨리 이 아파트 살 사람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지을 수 있으니 이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후에 이 분양권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미리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짓는다 그랬는데 왜 달리 지었어요라는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선분양에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게 이제 후분양제 도입이 사실은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도입이 쉽사리 안 됐던 거죠. 근데 지난달 32일에 국토부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내놓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후분양제와 관련된 이 입법 개정안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고요. 발의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정부안을 좀 내놓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공공주택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말은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법에 이제 몇 % 이상 공정률을 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죠. 거의 다 지었을 때 예. 그때 분양해라. 예. 먼저 그림만 보고 분양하지 말고. 예. 근데 정부안은 이 안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입법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의무화,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지금 돼 있고요. 아예 네. 다 민간이든 공공 부분이든 다. 예. 정부는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민간까지 도입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 공공 부분부터 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자라는 안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민간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주택의 부지 같은 거, 공공부지 같은 거에 대한 뭐 우선권을 네. 후분양제를 제시한 건설사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선 자금을 또 이제 은행에서 차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신용도 보증이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보증을 더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포함된 내용이 지금 정부 안으로 좀 올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다 짓고 나서 분양하려면 유일한 고민이 네. 유이한 고민인가요? 지금 지으면 3년 후에 완공되는데 네. 3년 후에 아파트 경기가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삽질을 시작합니까? 이게 걱정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그거 한번 우리가 모험 걸어보고 3년 후에도 아파트 잘 팔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그럼 땅 사고 건설비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하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다만 3년 후에 아파트 경기 좋을지 안 좋을지까지 정부가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다른 물건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 물건 팔아서 시장에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이것까지 소비자나 정부가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돈은 좀 빌려주겠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건설사들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은 아예 네. 후분양제는 들어오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 도리어 시장을 양극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공급도 줄어들겠죠. 그럼 중소형 건설사들은 아파트 못 지을 테니.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후분양제를 이제 법률에 넣게 되면 언제부터 그러면 후분양이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반만 지으면 분양할 수 있게 할지, 예. 다 짓고 분양할 수 있게 할지에 따라서 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공정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6%입니다.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주택담보대출의 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 원쯤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약 182조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46%쯤 됩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채 안 되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고정금리 대출은 비교적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한 분들이 꽤 많다는 뜻인데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더 올랐습니다. 상승하던 뉴욕 증시가 이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지금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출 기간이나 대출 조건들 잘 계산하셔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리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요동치는 증시에서는 돈을 빌려서 주식 산 투자자들의 주식을 증권사들이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는데요. 빚을 내서 저금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슬슬 막을 내리고 이제 빚 관리, 이자 관리 참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2월 8일 손에 잡힌 경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은 제도권에서 대출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안전망 대출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어제 저희가 산재보험,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방송 나간 후에 나도 그럼 대상이 됩니까? 하고 질문 보내. 이 80% 이상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정부가 60% 쪽으로 조금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분양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거의 중분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후분양이라는 걸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60% 선으로 낮추면 건설사들도 조금 자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덜어지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지어놓고 분양해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짓지도 않고 사실은 부지만 확보하면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정률 60%가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후분양을 하면 소비자에게는 그냥 좋을 것 같은데 보고 사니까. 네. 다만 좋은 소비자, 나쁜 소비자도 갈리는 것이 지금 선분양의 가장 큰 문제가 미리 분양권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그만 계약금 내고. 그러니 거기에 이제 투기적인 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분양을 하면 그런 건 안 되니 투기도 좀 막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다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게 이렇게 됐다가 건설회사들이 아유 후분양은 위험해서 못 짓겠어요라고 하면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이러면 또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할 수 있고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기대 효과는 있겠죠. 어느 정도 지어진 아파트를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아까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나 이런 부분들 분양권을 팔아버리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반면에 이제 아파트를 어느 정도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 대금을 거의 일시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처음에 분양할 때 돈 조금 내고 중도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대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후분양이라고 하면 거의 다 지어진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대출 받아야죠 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반면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대금을 받아서 건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와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금융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의 분양가에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도리어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 늘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다들 뭐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LH가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분양가나 이런 게 후분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나름 내부에서 조사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보면 연 한 10,000가구 정도의 공공분양 주택 아파트를 후분양할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미리 조달해야 될 자금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한다라고 봤을 때요. 약 1조 9천억 원 정도의 건설 자금이 드는데 이에 따른 금융이자가 매년 730억 원이다. 근데 이걸 2년 동안 정도 지어서 공정 80%라고 가정했을 때 후분양 이것 때문에 이걸 분양가에 다 전가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분양가로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상 전가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부문의 얘기잖아요. 민간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중간에 이자를 중도금 이자를 소비자가 내는지 아니면 건설회사가 자기가 부담하는지의 차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결국은 또 그게 분양가에 반영된 거고 해서 그 차이는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을 잘 빌릴 수 있을 것이냐 그로 인해서 공급의 위축이 없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집값 많이 오를 때는 분양권이라도 그러니까 분양이라도 얼른 해야 사람들은 나는 그럼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나는 이제 집이 있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마음이 안정되고 매수 수요도 줄어들 수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 갑자기 집을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분양권은 분양 허가만 내주면 한 달 만에도 공급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자꾸 또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글로벌 GM 본사의 뭐 부사장급 인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재부 관련 사람들을 만나고 갔다. 뭐 산업부와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갔다. 정부 관계자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 GM에 정부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